Ten czołg jest o wiele bardziej prosty w obsłudze. Ten czołg się dostosowuje do obsługującego, że to człowiek musi się dostosować do sprzętu. Tutaj wszystko jest regulowane. Obsługa tutaj wymaga więcej myślenia niż siły, gdzie w czołgach poprzednich było zupełnie na odwrót.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마침표가 드디어 찍혔습니다. 대한민국 K방산의 상징 K2 블랙팬서 전차의 폴란드 2차 도입 계약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인데요. 지난 5월 30일 폴란드 방위사업청 대변인인 그제고시 폴락 대령은 K2 전차 추가 도입 계약은 현재 폴란드 법무부의 최종 법률 검토를 통과하며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대로템 풀매수 가나요? 지난 2022년 체결된 기본 계약 이후 현재까지 119대의 K2 전차를 납품해준 현대로템이 다시 2차 계약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반전으로 인해 앞으로 K2 전차가 전 세계 약 2,500대 이상 운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사실 이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820대에 달하는 잔여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없다 말들이 많았죠. 가장 큰 난관은 역시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직결되는 가격 문제 그리고 폴란드 국영망산 업체의 현지화 범위 협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현지화란 단순히 폴란드에 공장을 짓는 수준을 넘어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고 수많은 부품을 조달할 공급망을 구축하며 장기적인 품질 관리와 유지 보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이전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현지 업체에겐 둘도 없는 돈벌이 장사가 된단 말이겠죠. 이에 폴란드의 국영망산 업체인 PGZ-그룹은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 전차가 폴란드의 자존심이 될 것이다라는 국뽕 마케팅을 실시하며 한국에서 제작하는 완제품보다 무려 2.5배나 비싼 650억을 처부르는 사실상 배짱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을 초도 생산 물량에 모두 녹여 한몫 땡기려는 속내가 너무도 뻔히 보였죠. 특히나 더욱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정치 지형의 변화였습니다. 2023년 말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가 탄생하면서 이전 정부가 체결했던 모든 대규모 국방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당연 희생양은 한국이었고요. 특히 카시니아 카미슈 국방장관은 폴란드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은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며 현대로템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군사력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 푼이라도 더 깎고 기술 하나라도 더 받아내야 한다는 폴란드 신정부의 압박 전술이었던 건데요. 이처럼 현 정부와 현지 업체의 거센 압박에 시달렸던 현대로템 슬슬 쫄릴 만도 한데 오히려 현대로템의 대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거센 압박에도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 파괴적인 가격 인하는 없다 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정말로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폴란드라며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이런 담대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단연 K2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미 폴란드 군에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K2 전차들이 각종 국내외 훈련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입증하고 있었는데요. 승무원의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자동장전 장치, 먼저 보고 먼저 쏘는 헌터킬러 기능을 구현하는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는 유기압 서스펜션 등 K2의 모든 기능은 현지 전차병들로부터 수십 년은 앞선 첨단 기술의 전차라는 극찬을 받았죠. 솔직히 K2 전차 타다가 어떻게 T-72 전차로 돌아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납기를 통한 여론전에 자신이 있었던 현대로템입니다. 폴란드 PGZ는 과도한 이윤축으로 계약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도리어 현대로템은 엄청난 속도로 무려 조기 납품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신정부가 본격적인 계약 재검토를 외친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56대의 K2 전차를 납품하는 물량 공세를 선보였는데요.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국가안보를 진심으로 신경 쓰는 쪽은 국영방산 기업이 아닌 현대로템이라면서 PGZ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죠. 이에 폴란드 군수청에서 결국 칼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고 K2 전차 2차 계약이 완전히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폴란드 디펜스 24의 데미안 라트카 기자는 PGZ과 무관하게 K2 전차의 2차 계약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K2 전차가 운용되고 있는 실제 현장에서 워낙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대규모 나토 연합훈련 쉴드 2025는 K2의 명성을 유럽 전역에 떨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폴란드 구기갑여단 소속 K2 전차들은 배치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산악 지형을 고속으로 돌파하고 이동 중에도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키는 등 참관하던 모든 나토 회원국 군 관계자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유럽권 전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감탄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 잠재적 구매국들의 관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폴란드 내에서의 활약은 더욱 드라마틱했는데 제20기계화 여단은 K2 전차를 인도받은 지 단 3개월 만에 전차 훈련의 최고 난이도로 꼽히는 도하 훈련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50톤이 넘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깊은 강물을 거리낌 없이 건너는 모습은 K2의 완벽한 도하 능력과 뛰어난 기동성은 물론 강과 늪지가 많은 폴란드 지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장비임을 증명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K2의 혁신적인 사용자 친화적 설계라는 반전 포인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구기갑여단 1전차대대장 마르친 양코프스키 중령의 발언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PT-91을 운용하다 K2를 받은 것은 트라반트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로 바꾼 것과 같다면서 요즘 젊은 병사들은 복잡한 아날로그 방식보다 오히려 첨단 디지털 장비에 훨씬 익숙해서 더 빠르게 전차를 마스터하고 있다고 했죠. Ryk silników, kurz i adrenalina to przyjemniejsza część szkolenia żołnierzy Braniewskiej Brygady, którzy uczą się sprawnej obsługi czołgów K2. Wcześniej musieli wysłuchać wykładów z budowy i eksploatacji maszyn. Po teorii pozostała już tylko praktyka. Czołgiści nie ukrywają, nowe pojazdy to dla polskiej armii technologiczny skok w przyszłość. Ten czołg jest o wiele bardziej prosty w obsłudze niż PT-91 czy T-72. Młodzi żołnierze wychowani w tej erze jakby cyfryzacji, w tym między innymi ja, o wiele łatwiej się odnajdują w tym czołgu. W kursie obsługi południowo-koreańskich pojazdów bierze udział 14 załóg 1 Batalionu Czołgów, łącznie 42 żołnierzy 9 Braniewskiej Brygady Kawalerii Pancernej. Szkolenie trwa ponad 2 miesiące. Ten czołg się dostosowuje do obsługującego, nie tak jak było w poprzednich czołgach, że to człowiek musi się dostosować do sprzętu. Tutaj wszystko jest regulowane. Te czołgi dają nam więcej możliwości, ale też więcej od nas wymagają. Obsługa tutaj wymaga więcej myślenia niż siły, gdzie w czołgach poprzednich było zupełnie na odwrót. Technologiczna przewaga K2 nad innymi czołgami to połączenie siły ognia, zaawansowanego systemu obrony przeciwpancernej i cyfrowego wsparcia. Pojazd pokonuje przeszkody wodne o głębokości do 4 metrów. Na polu walki może oddać nawet 15 strzałów na minutę i zwalczać cele w ruchu. Lepszy, bardziej jakościowo efektywniejszy silnik, zupełnie inny skomputeryzowany system kierowania ogniem, zaawansowany system wyszukiwania celów, który pozwala widzieć z daleka zarówno w dzień, jak i w nocy. W pierwszych dniach lipca czołgistów czeka egzamin w Braniewie, później pokaz strzelania w Orzyszu. To drugi z 4 kursów zaplanowanych w brygadzie w tym roku. W braniewskiej jednostce jest już prawie 60 czołgów K2. Radosław Sołyga, Głos Regionu. 그의 말처럼 K2 전차는 이미 폴란드 군내에서 신세대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워너비 장비로 자리 잡았으며 배치된 지 몇 달 만에 한국인 교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신병 훈련 교관을 양성할 정도로 놀라운 교육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접경지인 브라니에브 지역에 주둔한 구기갑여단은 전차 훈련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보유했던 구형 전차로는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지역은 연중 비가 많이 오고 땅이 축축한 진흙탕으로 변하기 일쑤여서 낡은 토션바와 낮은 출력을 지닌 구수련제 T-70이나 PT-91 전차로는 제대로 된 훈련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훈련만 나갔다 하면 궤도가 벗겨지거나 엔진이 고장나기 일쑤였고 부품조차 구하기 힘들어 수리에 몇 달이 걸렸으며 험지 주행 시 그대로 전달되는 충격에 승무원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부상에 시달렸고 멋진 전차병을 꿈꾸며 입대했던 병사들은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며 군을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전국에서 좌퇴율이 가장 높은 부대라는 오명이 따라다닐 정도였죠. 하지만 K2 전차의 배치는 이 모든 상황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진흙탕에서도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보장하는 유기압 현수장치 덕분에 부대는 마침내 제대로 된 기동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피로도는 극적으로 줄었고 훈련의 질은 수직으로 상승되었는데요. 부대 사령관인 로만 브루드 준장이 K2의 도착은 우리에게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감격한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폴란드는 K2의 원산지인 한국보다 더욱 진심인 국가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최근 2차 계약에서 주력 전차 180대 도입 계약에 더해 무려 80대에 달하는 공병 전차, 교량 전차 등 각종 지원 차량까지 모두 K2의 차체를 기반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 통일 차원을 넘어 K2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갑부대 전체의 시스템을 재편하겠다는 결단이죠. 특히 이 공병 차량들의 추가 장갑과 원격 사격 통제 체계까지 장착하는 풀옵션으로 질러서 한국군이 부러워할 정도가 됐습니다. 한국조차 공병 전차는 K1 전차 차체를 기반으로 운용하는데 폴란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K2 차체 기반의 최신형 지원 차량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독일산 레오파르트 기반의 공병 장비를 사용해오던 폴란드가 이제 K방산으로 완벽하게 방향을 틀었음을 의미하며 K2 차체가 동유럽의 험준한 지형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폴란드군의 확신을 보여준 것이죠. 이러한 폴란드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는 유럽 무기 시장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바이 유러피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외치며 지원금을 볼모로 다른 회원국들을 압박하지만 정작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안은 대안뿐이죠. 한 폴란드 네티즌은 만약 우리가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주문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단 한 대도 구경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유럽 방산 시장의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 독일 레오파르트 2A7을 구매한 헝가리는 2018년 계약 이후 만 5년이 지난 2023년 말에야 첫 한 대를 겨우 인도받았을 정도로 극악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K2 전차 대신 레오파르트를 구매한 노르웨이에서는 국방참모총장이 공개 인터뷰에서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 K2 전차를 구매했어야 했다고 한탄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K9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배경에 국방부 장관과 이스라엘 엘비사 간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 장관이 구속되고 재판이 열리는 추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K9을 제치고 영국에 수출된 RCH-155는 올해 4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인도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납기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올해 6대 납품해주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못하는 상황. 제조국인 독일마저도 단 한 대도 받지 못해 전세계 운용 대수 0대의 꿈속 한정 최강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첫 공개가 2014년, 그러나 11년째 양산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문가들은 아예 미완성이라고 대놓고 못을 박았죠. 이쯤 되면 한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유럽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울지 마라, 네가 선택한 길이다. 오늘의 한 줄평, 폴란드 입 벌려 K2 들어간다. 최근 한국의 K2 표전차가 유럽 현지에서 진행된 혹독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며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깐깐한 검증을 마친 K2 전차는 대규모 도입 계약이 사실상 확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전차로 불리는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2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가장 늦게 유럽 무대에 등장한 K2가 오히려 가장 독특한 특성 때문에 유럽의 전차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6월 18일 루마니아의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K2 전차의 인상적인 힘, 기술적 이점과 K2가 루마니아 지형에 완벽하게 맞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마덱스 2025에 참관한 루마니아 국방부 대표단이 K2 전차의 기동 시범을 보고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덱스가 해양방산 전시회임에도 루마니아 측은 현대로템 측에 다시 한번 K2 전차의 운용 시연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저번 시연이 루마니아 대평화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시연은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참모차장인 드라고슈 이야코브 중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K방산의 심장부이자 험준하기로 유명한 승진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대표단 앞에서 K2 전차는 가파른 언덕과 깊게 파인 구릉지를 마치 평지처럼 주파하는 압도적인 등판 능력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차체는 안정적인 수평을 유지한 채 포신이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이자 현존 유일 양산되고 있는 K2의 유기압 편수 장치, 이른바 ISU 서스펜션 덕분으로 K2는 6개의 보기륜 하나하나에 독립적인 장치가 달려있어 지형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듯 차체의 자세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이 55톤급의 가벼운 차체를 밀어주는 세계 최고의 추력대 중량비가 더해지니 그야말로 산악 지형의 제왕이라 불릴 만한 기동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인상 깊게 지켜본 외신 디펜스 루마니아는 기사에서 K2 전차가 다른 서방제 전차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한국의
중국의 혹독한 지형에 대한 완벽한 적응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계곡은 좁고 강은 넓게 퍼져 있는 그야말로 기갑부대에겐 최악의 작전 환경이자 최고의 훈련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형에 70톤에 육박하는 서방의 무거운 중전차들이 마주하게 된다면 심각한 기동성 제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처음 K2를 설계할 때부터 이동성, 무게, 그리고 야지 주파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55톤급이라는 최적의 무게를 찾아낸 것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루마니아의 지형이 한반도와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유사하다는 점이죠. 루마니아 역시 국토의 60% 이상이 산악 및 구릉지대이며 루마니아판 태백 산맥인 카르파티아 산맥이 나라의 등뼈처럼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생겨난 좁은 협곡과 울창한 숲 그리고 수많은 강줄기는 전차와 보급부대의 이동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군이 수십 년간 고민해온 작전상의 제약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에이브람스가 걸프전에서의 활약처럼 사막이나 광활한 평원에서의 작전을 상정하고 만들어졌다면 K2는 처음부터 산악지형에서의 생존과 전투를 위해 태어난 전차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름이 흑표가 아니겠죠. 이에 루마니아 매체는 K2표는 루마니아에게 단순한 선택지를 넘어 운명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폴란드에 인도되어 실전 운용 중인 K2 전차는 최근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연합훈련에서 그 압도적인 성능을 유감없이 과시했는데요. 바로 옆에서 함께 훈련하던 슬로바키아 전차병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사건도 있었죠. 슬로바키아의 고산지대에서 진행된 이 훈련에서 폴란드 제9기갑여단 소속 K2 전차들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진흙과 구릉을 돌파하며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안정적이다 못해 우아하기까지 했는데요. 반면 슬로바키아 군이 운용하던 구소련 시절에 스바타바 장갑차는 주행 내내 차체가 위, 아래, 좌우로 어찌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탑승한 승무원들이 안전바를 꽉 붙잡고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심지어 일부 BMP-1 보병 전투차는 진흙탕을 건너는 중 시동이 꺼져버리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K2 전차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안정적인 주행 능력으로 유유히 목적지까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슬로바키아 군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연신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일부 병사들은 저것은 탱크가 아니라 스포츠카다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 K2 전차가 처음 유럽에 등장했을 때 이 가벼운 무게는 오히려 가장 큰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일부 네티즌과 당시 야당 정치인들은 6년에 55톤 전차가 방호력을 제대로 갖췄겠냐며 극딜을 퍼부었는데요. 70톤에 육박하는 서방제 전차들에 비해 15톤에서 20톤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억가는 곧 팩트로 반박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디펜스24는 심층 분석 기사를 통해 K2의 장갑이 삼양 컴텍에서 제작한 최첨단 세라믹 복합 장갑으로 단순히 두껍기만 한 다른 전차들의 장갑과 비교해 방호력 면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의 방호력은 강철의 두께가 아닌 소재 기술과 구조 설계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오히려 K2는 가벼운 무게 덕분에 기동성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 K2PL의 경우 폴란드 국영 PGZ의 초기 제한 아닌 7륜에서 전차 무게에 중점을 둔 현대로템의 제한인 6륜으로 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바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실전에서 가벼운 차체가 가져다주는 기동성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도 명백히 드러났죠.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라스푸티차는 중전차들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지옥이었는데요. 수많은 교량들은 이 무거운 전차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미군조차 차세대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핵심 목표를 경량화로 잡았을 정도니 K2의 설계 철학이 얼마나 선구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K2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가벼움이 선사하는 두 번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미래 전장까지 내다본 막대한 개량 잠재력입니다. 모든 무기체계는 수십 년의 운용 기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에 맞서 성능을 개선해야 하죠. 능동방어 체계, 인공지능 사격 통제 장치, 추가 모듈 장갑, 드론 제모 등 미래의 첨단 장비들은 모두 무게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키는데요. 여기서 K2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미 설계 당시부터 한계 중량에 가깝게 만들어진 전차들은 새로운 장비를 추가할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호주의 복서 장갑차가 포탑의 무게 부담 때문에 APS와 스파이크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하지 못했던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죠. 반면 55톤급의 가벼운 차체를 가진 K2는 앞으로 20-30년간 등장할 그 어떤 신기술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중량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은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처음에 도입했던 긴급 소요분, 이른바 게필러 버전이 아닌 첨단 장비가 모두
모두 장착된 풀옵션 수출형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K2EX 모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운을 완벽하게 반영한 그야말로 미래전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포탑, 미사일, 로켓, 드론 같은 위협이 전차에 닿기 전에 먼저 무력화시키는 능동방어 개념의 전면적인 도입입니다. 기존 K2가 튼튼한 장갑으로 공격을 버텨내는 개념이었다면 K2EX는 아예 공격이 명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 K2EX의 포탑과 차체 외부에는 360도 전방향을 감시하는 소형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이 센서들이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하는 즉시 포탑 양쪽에 장착된 발사기에서 요격탄이 자동으로 발사되어 공중에서 격추해버립니다. 국산 K-APS를 장착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제 트로피 APS 등 고객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여기에 더해 현대전의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된 FPV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한 드론 제머 시스템도 기본 탑재되는데요. 강력한 방위 전파를 발사해 드론의 제어 신호를 끊어버려 추락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미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 체계를 신속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죠. 또한 원격으로 조종되는 RCWS를 포탑 위에 장착해 드론을 직접 사격하여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승무원이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AI 분석과 실시간 영상 전송에 기반한 즉각적인 타격 결정이 가능한데요. 자체적으로 주간 최대 2,500m, 야간 최대 1,800m 거리의 사람 동작을 인지하는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동시에 50개의 이동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장비죠. 이처럼 한국의 전차는 이제 가성비의 전차라기보단 기동성, 화력, 방호력이라는 전통적인 3요소 위에 새로운 위협을 막아낼 첨단 방어 시스템까지 갖춘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차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K2 전차의 라이벌은 어제의 K2 전차뿐이다. 단,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에서는 에이브럼스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2만큼은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K2 표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2, 미국 M1 에이브람스를 능가하는 현존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발표가 아닌 폴란드군의 실전 운용 경험과 병사 및 지휘관의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신뢰도가 더욱 높은데요. 폴란드는 K2, 레오파르트2, 에이브람스, T-72 등 세계 각국의 전차를 모두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로 다양한 전차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최대 우방국으로 전쟁에서의 주요 실전 정보를 바탕으로 현대전의 전차 활용도를 분석한 폴란드는 K2를 콕 집어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하며 차세대 전차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K2의 성공을 넘어 차세대 전차 K3 개발을 빠르게 추진 중이며 K3 역시 혁신적인 설계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는 K2 전차를 두고 현대전에서의 최강의 전차로 꼽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커다란 반전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Let's get it! 2025년 5월 1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는 K2 표전차에 대한 상세한 평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홍보성 기사나 립서비스식이 아닌 실전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실전 운용 부대와 지휘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K2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각색이나 과장 없이 순수 100% 번역으로 같이 보시죠. K2는 폴란드 북동부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 등 험난한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하며 기존 PT-91 트바르디와 T-72 전차를 대체하고 있다. 2022년 바르토시체 20기계화 여단을 시작으로 9 브라니예프 기갑 여단과 15 기지츠코 기기화 여단에서도 K2 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추가 도입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그룹 부사령관이자 18 기기화 사단의 사령관으로 역임한 야로sla프 그로마진스키는 K2 전차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현대적 전차의 요구를 가장 충족하는 전차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K2 전차는 현대 궤도 장비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폴란드군 기갑은 스몰렌스크 관문에서 366대의 에이브럼스 전차로 무장한 강력한 기갑 사단을 운용하며 아파치 헬리콥터, 로켓 포병, 방공체계와 협력해 적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단,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에서는 에이브럼스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2만큼은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K2PL의 개발은 폴란드의 기대를 충족할 야심찬 프로젝트이며 보르수크 보병 전투 차량과의 협력으로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라며 그로마진스키는 K2가 폴란드에서 생산 및 정비될 경우 비용 효율성과 수명 주기 측면에서 다른 전차 대비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제 운용 병사들 역시 극찬을 이어갔는데 16기계화 사단 병사들은 K2의 기동성과 직관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K2는 드래곤 입사 훈련에서 야지와 도로행군 성능을 입증했으며
ISU 서스펜션으로 차체 높이를 조절해 장애물 뒤에서의 사격과 경사지 작전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는 K2를 표적으로 삼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K2의 모듈형 설계는 야지 정비를 용이하게 하며 1500마력 엔진과 변속기는 우수한 성능과 연료 효율성을 제공하며 차고 내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신속한 훈련이 가능하게 한다. 화력면에서는 55 구경장, 120mm 주포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이 원거리 명중률을 보장하며 자동장전 장치와 파노라마 관측 장비가 전투 효율성을 높인다. 승무원 작업 환경도 최적화되어 있으며 에어컨 시스템은 장시간 작전에서의 피로를 줄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디펜스 24의 편집장인 안토니 발코프스키 역시 자신의 SNS에 K2는 크로스컨트리 능력으로 보편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팬서의 장점은 유압식 서스펜션과 가벼운 무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죠. 즉 K2는 에이브람스와 비교해 기동성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K2가 에이브람스보다 무조건적으로 더 뛰어난 전차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전과 동유럽의 험준한 지형에서만큼은 K2 전차가 매우 특화된 성능을 지녔음을 나타냅니다. K2는 55톤 경량 설계와 1500마력 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추중비를 자랑하며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기동하는데요. 한때 너무 가벼운 전차라면서 평가절하 받았던 경량 설계가 오히려 현대전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게끔 하는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반면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드2는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동유럽의 해빙계에서 기동성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덧선과 같은 영국 매체들 역시 진흙송에서 헤매고 있는 미국 유럽산 전차들을 취재하기도 했죠. 에이브람스는 걸프전과 같은 드넓은 평야 지대에서의 대규모 전차전에서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이 도시전, 게릴라전, 드론 및 정밀 유도 무기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미국 육군 준장 제프리 노먼과 소장 글렌디는 군사매체 더워준과의 인터뷰에서 방어력 중심의 전차가 드론,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에 오히려 취약하며 뛰어난 기동성만이 전술적 유연성과 생존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기동성이 높은 전차가 적의 탐지와 타격을 피하며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해 전술적 우위를 점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이에 따라 미국의 M1A2, SCP-V4의 기존 설계를 폐기하고 경량화와 통합보호 시스템을 강조한 M1E3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차세대 전차가 K2 전차를 모델링했다고 볼 수 있죠. 폴란드도 역시 K2PL 설계에서 국영기업이 제안한 초기 7개 보기륜 설계를 현대로템의 6개 보기륜 설계로 변경하며 기동성을 우선시했습니다. 6개 보기륜은 차체를 짧게 만들어 회전 반경을 줄이고 민첩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K2 전차의 기동성 중심 설계는 바로 한국이 지니고 있는 악명 높은 지형과 한국군의 까다로운 전술적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산악지대, 논밭, 습지 등 다양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K2는 55톤 이하의 무게와 낮은 지면 접지압으로 논밭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논중심 평야 지형을 고려한 설계인 것이죠. 북한은 4,000대 이상의 전차와 2,5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한 대규모 기갑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K2는 북한의 구형 소련지 전차 T-34, T-55 등을 압도하기 위해 3차원 전술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DMZ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빠르게 위치를 변경하며 북한의 대규모 병력을 무력화하는 데에는 기동성이 필수이죠. 즉 실전에 적용되기 전까지 비판받았던 한국군의 선택들이 현재 러전을 통해 180도 달라진 평가, 현대전에 최적화된 선택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차뿐만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한국군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피아 10별띠의 경우 과거 구식으로 여겨졌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이 유사한 위장복과 멀티캠, 디지털 패턴을 착용하며 색띠 완장, 테이프 등이 피아 구분의 필수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 총기의 이점 슬링 역시 구식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사격 안전성과 무게 분산의 강점 및 손쉬운 길이 조절로 다시금 이점 슬링이 선호되고 있죠. 여기에 한국은 주장창 참모전만 연습하고 간지나는 CQB 훈련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드론과 포병의 위협이 커진 현대전에서 참호의 방어적 효용이 재확인되고 있죠. 대공 사격 전술도 야 무의미한 걸 왜 하냐 싶었지만 소총과 기관총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러시아와 북한군도 이를 필수 훈련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가 포방구라는 소리를 들으며 포병에 과잉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의 7에서 80%가 포병 화력에 의해 발생하며 포병의 중요성도 입증되었죠.
이처럼 한국군의 훈련과 장비는 현대전의 요구를 선지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한국의 선관적 비전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K2 전차가 세계 최고의 현대전 특화 전차로 평가받는 가운데 현대로템은 차세대 전차 K3의 디자인을 4월 21일 특허청에 등록하며 또 한 번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했다는 것은 사실상 큰 틀에서의 제원 및 설계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죠. K3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선 스텔스 설계가 눈에 띕니다. 각진 형상과 다각형 폭탑으로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줄여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길고 가느다란 주포인 130mm 활강포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며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과 연계됩니다. 포탑 위에는 첨단 센서들이 여러 존재하는데 열상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적 탐지 레이더, 원격 무장 시스템, 능동 방어 체계를 탑재해 상황 인식과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K2의 기동성 중심 전통을 이어 6륜의 보기륜으로 민첩성과 회전 반경을 최적화했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새롭게 도입된 육각형 반응 장갑입니다. 포탑 측면에 벌집 구조 반응 장갑은 외부 충격을 분산하며 세라믹, 고강도 강철, 폴리머의 조합으로 경량화와 방호력을 동시에 달성한 것이죠. 벌집 구조는 고속열차, 제트기, F1 자동차 등에서 사용될 만큼 공간 활용도와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K3 전차는 포탑 위에 RCWS, APS와 같은 무거운 첨단 장비들이 새롭게 추가되므로 장갑의 경량화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한국 강소기업의 세계적인 기술이 접목됩니다. 바로 50년 역사를 지닌 삼양컴텍의 방탄 장갑 기술이죠. 2009년부터 현대로템에 K2 전차의 방탄 장갑을 독점 공급해온 삼양컴텍은 K2 이외에도 천무 단전 로켓과 수리온 헬기에 사용되는 방탄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K3에 적용되는 방탄 장갑은 세라믹 기반 복합 장갑인데요. 이러한 장갑 방탄 기술은 2000년대 초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7년간의 수천 번의 실험과 200여 차례의 양산 실증을 통해 이 기술을 국산화한 것입니다. 탄화 규수와 특수 화합물의 배합, 2000도 이상의 고온가열, 밀도 균일화 등 까다로운 공정을 극복하며 완성된 이 기술은 K방산의 급비로 관리되고 있죠. 현재 이 수준의 방탄 장갑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뿐입니다. K2 흑표 전차가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하는 전장 친화적 모델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K3는 스텔스와 첨단 기술로 차세대 전차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선구적 비전과 수많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결합된 K방산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타국보다 몇 수 앞서지 않으면 잡아먹히게 되는 지리적 특성상 한국은 늘 지지 않으려, 먹히지 않으려, 도태되지 않으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한국인은 늘 알게 모르게 전쟁을 준비한다. 밥을 살 때 내가 쏜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야 죽여준다. 키스할 때도 키스 갈긴다. 전투 DNA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K2 전차 계약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Z 공장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2 PL 전차 현지 생산 공장으로 결정된 부마르 아벤디 공장 앞에서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벌어진 것인데요. 노조원들은 K2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빠른 계약 수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2 전차와 크랩 자주포 생산이 약속되었지만 현실은 텅 빈 공장과 불확실한 미래만 남아있어요. 레오파르트 전차 지원은 1년에서 1년 반 뒤 종료될 예정인데 그 이후의 계획은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노조 콘트라는 경영진의 무능과 새로운 계약 부재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시위를 벌였고 PGZ 소속 경영진은 이런 시위가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친다며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특히 노동자들은 폴란드산 크랩 자주포 생산을 위해 8억 5천만 주어티라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이 아니라 그저 정기적인 일을 달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120대 크랩 자주포 계약은 6년간 부마르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재까지 78대가 인도되었지만 나머지 42대는 2005년으로 연기된 뒤 3년째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 하나가 단 2년간 144대의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으니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는 단순한 생산 지연을 넘어 폴란드 방산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정치 내부의 갈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 폴란드의 신정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을 줄줄이 미루는 탓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K2 전차 2차 계약은 현지와 비중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진전 소식이 없습니다. 한풀 방산 계약을 주도했던 법과정의당은 현 시민연단 정부가 신독 성향을 지녔다면서 고의로 K2 계약을 지연시킨다고 날선 비판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K2 PL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 정부는 초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폴란드 업체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리며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현대로템, 정부, 피지jet 간의 이견 차이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는 자국 기술로 무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매력적인 구호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K2 PL의 국산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적용, 느린 생산 속도, 그리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2005년 5월로 예정된 폴란드 대선을 앞두고 시민연단은 K2 계약을 미루면서까지 국산화를 정치적 포퓰리즘과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은 최근 체결된 보르스 보병전투 장갑차 계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폴란드 보병전투 장갑차인 보르스의 첫 번째 계약이 체결되며 100% 폴란드 기술로 설계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폴란드 매체는 폴란드 공화국의 평범한 시민인 우리는 현대적이고 잘 발달된 방위산업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국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폴란드 무기보다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도입하였기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수입만 하면 뭐하냐, 자국산을 개발해야 하지라며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했고, 이에 정부는 보르스 계약을 서둘러 성사시킨 데다 거기다 100% 국산화를 자랑하면서 여론을 완벽히 달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론과 별개로 실질적 성능에서 충분한 기술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폴란드 업체 주도의 100% 국산화가 과연 폴란드의 최고의 선택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디펜스 입사에서는 보르스군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보호 수준과 무장 능력에서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죠. 더 충격인 것은 벌써부터 개량된 중장갑 보병 전투 차량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레드백을 도입하거나 기술적 참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레드백 사지 그랬니? Ma mieć też większy desant, bo ma mieć, przynajmniej takie były początkowe założenia, miał mieć możliwość przewożenia drużyny liczącej 8 żołnierzy. Borsuk póki co może przewozić żołnierzy 6. Więc tak jak rozmawiałem tutaj z generałem Gromadzińskim, zapytałem go wprost po prostu, czy CBWP powinien być pojazdem. Tutaj generał Gromadziński wskazał, że raczej przedział 40. Generał Gromadziński wskazał, że w zasadzie dla CBWP byłoby dobrze, gdyby miał uzbrojenie główne większego kalibru niż Borsuk. Mogą mieć ten wymagany poziom ochrony, ale mogą też przewozić stosunkowo duży desant. Tutaj przykładem jest Redback, przykładem jest Lynx, Ascot 2, tak, Tulpar. typy Marder 2. Byłby lepszym pojazdem, jako BWP ogólnie. No i właśnie, tutaj się pojawia kolejne pytanie, bardzo często podnoszone w różnych dyskusjach. Czy potrzebujemy ciężkiego BWP? No i tutaj tak. oczywiście zdania są podzielone. No tak. Ja jestem przekonany do tej koncepcji dualizmu w Wojsku Polskim. Uważam, że w Polsce jest bardzo złe zjawisko uczulenia na licencję. Tak. Niestety, pewnych rzeczy bez licencji nie przeskoczymy. Korea Południowa, Turcja, Izrael. Wszystkie te państwa budowały naprawdę potężne przemysły zbrojeniowe, każde o odrębnych specjalnościach, nazwijmy to wielobranżowo. Wszystko na początku na bazie licencji, a potem czego? Najzwyczajniej w świecie zgapiania, po prostu patrzenia konkurencji. A zauważ jeszcze, jaki jest u nas problem bardzo często. Że my nie zgapiamy. No oczywiście. Tutaj też ja bym nie szedł tak daleko, jak niektórzy idą z takimi tezami, że tu jest jakaś zła wola. Czy wiesz, stąd też kwestia trzeciego sektora. I zobacz, organizacje pozarządowe, ośrodki fachowe i eksperckie. 국산화라는 달콤한 말은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폴란드의 기술력과 생산 속도를 보면 여전히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의 급조된 결정은 대선 2개월을 앞두고 국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두 번의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비효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죠. 폴란드가 광범위한 자국산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생산 라인은 멈춰있고 수년간 평화 배당에 의존하며 방치된 인프라는 재가동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이는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군사 강국들조차 155mm 포탄을 생산하지 못해 허둥대는 현실은 대규모 양산 체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지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방산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총, 포탄, 자주포, 전차, 다연장 로켓, 잠수함, 이지스함, 전투기와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없는 무기가 없는 무기백화점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대규모 무기를 구입한 이유도 품질과 납품 속도는 물론 원하는 모든 무기의 양산 체계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한국산 무기들을 지켜본 폴란드 방산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군대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죠. 북한과의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무기 생산과 개발이 생존과 직결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Republika Korei, zwana potocznie Koreą Południową, to dzisiaj jedna z najsilniejszych gospodarek na świecie. Niemal 52-milionowe homogeniczne społeczeństwo, tego mającego 100 000 km² państwa, w 2021 roku wypracowało PKB w wysokości 1,8 biliona dolarów, co oznaczało 10. miejsce w globalnym rankingu. Z tej potężnej sumy w obronność zainwestowano w ubiegłym roku aż 2,8%, co dało równowartość ponad 50 miliardów dolarów. Francja, Niemcy, Arabia Saudyjska czy Japonia i znacznie większymi niż na przykład Włochy. Dzięki temu w siłach zbrojnych Republiki Korei czasu pokoju służy dziś około 600 000 ludzi, z czego 460 000 w wojskach lądowych, 70 000 w marynarce wojennej i korpusie piechoty morskiej, plus 13,5 tysiąca w Straży Wybrzeża. 65 000 służy zaś w siłach powietrznych Republiki Ludowo-Demokratycznej, z którą Koreańczycy z południa nigdy formalnie nie zakończyli wojny i z którą w 2018 roku zostały zerwane wszelkie kontakoty obrony kraju i 15 dywizji piechoty, a także 6 brygad artylerii i 7 inżynieryjnych, plus oddziały pomocnicze. Koreańskie dywizje podzielone są na brygady i zwykle posiadają ich po 3, plus bataliony artylerii, inżynieryjny, rozpoznawczy, medyczny, łącznie go 1500 to względnie nowoczesne i modernizowane czołgi K1 Rocket. Z uwagi na swoje podobieństwo do amerykańskiego M1 Abrams, lecz mniejsze gabaryty, nazywane czasem Baby Abramsem. Kolejne 600 wozów to jedne z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czołgów K2 Black Panther. Republika Korei posiada też 3800 różnego typu innych pancernych wozów bojowych. Potężna jest koreańska artyleria, która nie dość, że posiada wiele luf, to jest nasycona nowoczesnymi technologiami. Liczna jest artyleria samobieżna licząca 1040 koreańskich wersji amerykańskich haubic M109A2 Paladin. Typ ten jest obecnie zastępowany jednymi z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armatohaubic K9 Thunder, krajowego projektu, które odniosły bezprecedensowe sukcesy eksportowe. Korea ma ich zgodnie z oficjalnymi informacjami ponad 1200. Do tego dochodzi około 50 samobieżnych KH-105 z haubicą 105 mm oraz 107 i 81 mm moździerze samobieżne, uzupełnia artyleria ciągniona, licząca 1850 luf kalibru 155 i prawie 2000 kalibru 105 mm. Artyleria rakietowa ma 156 wyrzutni lżejszego kalibru 130 mm, a także od 120 do nawet kilkuset ciężkich wyrzutni rakietowych krajowego projektu K239 Chunmoo kalibru 239 mm. Wojska rakietowe dysponują ponadto kilkudziesięcioma wyrzutniami. Wyraźnie, że w ewentualnym konflikcie Korea Północna nie posiada monopolu na silną nawałę artyleryjską i Seul byłby w tym około 75 modernizowanych dzisiaj AH-1 Cobra w wersji S i J oraz 36 AH-64E Apache Guardian, ciężkie śmigłowce CH-47 Chinook, około setki Black Hawków i 100 krajowej produkcji śmigłowców Surion. Te ostatnie są wprowadzane do służby od 2012 roku, a ich liczba stale rośnie. Docelowo mając osiągnąć, będzie to prawdopodobnie oznaczało koreanizację kolejnego obszaru eksploatowanego sprzętu i wycofanie konstrukcji amerykańskich.
Jak widać, wojska lądowe Republiki Korei są formacją nie tylko liczną i porównywalną pod tym względem z wojskami nawet Federacji Rosyjskiej, ale jednocześnie nie zaniedbującą modernizacji technicznej, która jest prowadzona konsekwentnie od lat, a szczególnie w ostatnich 2 dekadach, kiedy to budżet obronny zwiększył się niemal dwukrotnie. Uzbrojenie i wyposażenie w coraz mniejszym stopniu polegają na rozwiązaniach z państw zachodnich. Wszystko to sprawia, że koreańskie wojska lądowe to już od dawna nie tylko siła defensywna do obrony kraju przed nawałą z północy, ale pełnowartościowa armia zdolna do szerokiego spektrum działań. 사실 이러한 완전한 군대, 한국과 같은 군대는 돈만 있다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긴장, 민족적 특성, 이공기 기술력, 국방 예산, 국민적 지지 등이 조화를 이룬 결과인데요. 돈의 둘째라면 서러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천문학적 자금을 국방과학에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빈살만은 한국의 ADD를 그대로 사우디로 옮겨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술 더 떠 예산과 함께 국가가 사업을 아예 주도하면서 심지어 기술 유출을 통해 선진 기술을 대량 확보해도 이를 제대로 흡수하거나 개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 하나를 개발하면서 유압 서스펜션, 포신, 사격 통제 체계, 포탑 등 핵심 기술을 선진국에서 우선 배우려 접촉했고 접촉이 무산될 시 자체 개발로 돌파하며 30년 만에 엔진까지 모두 국산화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차근차근 기술을 내재화한 결과이며 절대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없는 성취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안보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며 성급하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터키의 칸 스텔스 전투기가 그 대표격이죠. 한국의 KF-21이 13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반면 칸은 고난도 기동은커녕 초음속 비행 영상조차 없으며 일각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칸을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터키가 훈련기인 휴리젯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죠. 인도네시아는 또 어떤가요? KF-21 공동개발국이라면서 4.5세대 관련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한국은 너넨 그냥 KT-1 웅비 수준이 적합하다며 바꾸어 제안했습니다. 이는 인니의 6천억 원 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판단인 것이죠. 어차피 KF-21 기술받아도 못 만드니 그냥 KT-1부터 시작해라. 결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선진 기술을 흡수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차근차근 성장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 오늘날의 성과가 있기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수많은 기술진들의 피땀 노력이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 미안한 말인데 주제들 좀 알자. 오늘의 한 줄 평, 모든 게 계획대로라면 너네가 왜 그러고 살겠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